추석 연휴 때 외국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휴가 기간도 길고 그 제가 실크로드에 꽂혀가지고 뭔가 좀 그래서 한 2008년경에 한 15일짜리 대한항공이 그 투르판 직항 노선 생긴 그 다음에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요 지명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투르판에서 비행기를 내려서 내리는데 그 날씨가 좀 뜨거워요. 그냥 그 중국 냄새가 확 들어오는 거 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야 이게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리면 공기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국 냄새가 확 들어오더라. 그래서 저녁 먹고 야간 기차 침대 칸을 타고 도난까지 오는 거예요. 그 도난을 가서 이제 다시 어서 오세요. 까꾸로 이제 그 투르판 쪽으로 다시 이렇게 더듬어 올라오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완전히 놓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포장도로가 엄청 많아요. 이 버스가 종일 가요, 종일. 그러니까 비포장도로 또는 포장도로,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냥 이제 사람들은 이제 소변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게 휴게소가 아니야. 완전히 돼지우리처럼. 시골 화장실 가면요, 쭉 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 사람이 이렇게 쭈그리 앉은 건 등대기부터 다 보여요. 그러니까 마주 앉으면 결례인 거야. 앞 사람의 등을 보고 앉아야. 근데 냄새가 아마 우리 60년대, 50년대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화장실 냄새가. 지독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휴게소라고 해요. 지금은 변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판에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우산을 갖고 우측으로 가는, 남자들은 그냥 좌측으로 가서 소변을 딱 보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근데 그 명사산, 월하고 가끔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반달 호수. 거기를 갔는데 절대 물을 만지면 안 된대요. 아마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 기억. 그리고 도난 막곡을 거기 갔더니 그 당시에 우리 한글로 된 책이 있어요. 이 정도 두께 되는 사진 많이 붙이는데 그 오역이 돼가지고 이걸 하나 살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사지 않은 그 오역도 많이 보이고 하여간 그 실크로드 개념을 가지고 갔는데 조금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천산 산맥에 백두산 호수처럼 호수가 있어요. 백두산보다 조금 작다 그러고 높이는 낮고. 그런데 그 초원에 그 몽골 게르처럼 천막을 짓고 이런 양, 말 키우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민가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경계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뭐 그냥 외국인들이니까 친절하고 뭐 그런 거는 기본이겠지만 저절로 아이들한테 뭐 돈이라든지 학용 뭐펜 같은 거 이런 거를 제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국 그 지역이 회족 중심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한족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또 한족들은 나라 정부에서 금융 지원을 해서 뭐 이 상업 행위를 하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실크로드가 장안까지 와서 장안에서 산동성으로 연결이 돼서 산동에서 우리 화성 담성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 경주까지 금성까지 루트 개념을 갖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실크로드는 장안까지야. 지금도 학자들은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한 15명이 관광처럼 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몇 분은 어서 오세요. 사진을 좀 찍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뭐 사진 찍고 하는 거에 감시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근래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제는 사진도 잘못하면 근데 선생님 실크로드가 내가 아는 40페이지에 있는 아랍권까지 이어지는 얘기를 실크로드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크로드는 17세기에 나온 얘기예요. 독일의 그 학자에 의해서. 그런데 그 유럽 지중해 연안 혹은 카스피에 이렇게 이제 연결 짓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스탄하는 지역 지나서 그 지역까지 루트가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개념을 하는데 중국 애들은 동쪽으로는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고집이라는 게 그래서 이번에 24일 3박 4일 화성시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20년 된 사람들 11사람을 지원을 해서 가거든요. 근데 시 안을 가면 진시황릉 그리고 시안 박물관 그리고 이 장안성 뭐 이런 거는 이제 둘러보긴 하지만 워낙 그 회족들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구경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서 도남까지 좀 갔으면 좋겠는데 도남까지는 안 가고 그냥 그 주변에만 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많이 남기려고 하는데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일정 중에 우리 김희배 선생이 추석 연휴 끝나는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김희배 선생이 우리 지역 지명사에 대해서 아주 잘 풀어주실 거예요. 또 서신 거를 오늘 탈곡을 하셨다고 하니까 서신 지명, 남양 뭐 하여튼 우리 화성 서부 지역이 마침 잘 떨어질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홍유선 이 화성의 정신을 충효 예향이라고 하지만 저는 반골 정신이라고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 반골이라는 게 그릇된 권력, 상부의 지시에
반대되는 따르지 않는 그것을 반골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9번째 시간에는 세종에서 중종 영간까지 살았던 홍유선 선생을 했으니까 오늘은 영조에서 순조 영간에 살았던 이옥 선생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99쪽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책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요 붉은 사진은 한 15년 전에 제가 전국항에서 찍은 건데요. 뭔가가 또 화성의 그 어떤 문학사를 다룬 인물들로 봤을 때 홍유손, 이옥, 홍사용, 박승국, 박팔량 요 인물들은 근현대 인물이죠. 일제강점기에 요 박팔량은 지금 태장면, 영통 쪽으로 이제 이속된 그래서 수원 사람으로 판단을 해요. 지금은. 그러나 박승국, 홍사용은 화성의 인물로 그리고 한 분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조문기 의사가 있어요. 조문기 의사는 1945년 해방되던 해에 17살이에요. 일본에 그 징용 간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니까 자원에서 노동자로 갔다가 노동쟁의를 일으켜요. 그래서 수배를 당해서 그 동지 3사람이 함께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민관, 지금 서울시 의회 자리요. 조선일보 건너편, 서울시청 건너편에 있는데 그 부민관에서 폭탄을 터뜨린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조문기 선생은 문사는 아니니까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만 3.1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아요. 수백 명이 되니까 그러면 일제강점기 3.1 만세운동 분야를 따로 만들고 또 이 일제의 독립투쟁을 하신 그런 분야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기 의사님이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을 하셨어요. 그때 수원에서 독립투사 유묵전을 전시한 행사에 제가 이제 유일하게 현존 살아 생존하시는 조문기 의사님을 좀 추천을 해가지고 유묵을 2점을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이 붓글씨 아주 잘 쓰는 광주 분이 계셔요. 양씨.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한 적이 있어서 그리고
그 조문기 의사님은 뭐 돌아가신 지 그 한 10여 년, 15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화성 사람들은 좀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자기 성질이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핏대가 강해, 핏대가. 근데 예전에는 그 이승만 정권 이후에 굉장히 이 지역이 야당이 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전두환 들어오면서 여당 세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보면 야당 세력으로 또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는 송옥주 의원이 이 우리 서부 지역을 민주당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하여간 그래도 이 화성은 그런 지역세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하고 거리가 수도권 기존 지방이긴 하지만 멀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부재지주예요. 서울에서 벼슬살이 하면서 자기 장토를 마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3.1 만세 운동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3.1 만세 운동의 주역들은 대부분 서민들이에요. 우리 송산 만세 운동도 그렇고 우정 장안 바람 8탄 지역도 지역 유지들도 나섰지만 그보다는 종교하고 관계 그 현장 사람들이 위주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바다를 개척하는 그 이전 시대는 사만 시대, 삼국 시대를 거치면서 외세에 적응하는, 외세가 쳐들어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국난 극복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피끄름이, 그 이후에 고려 때는 삼별초들이 우리 화성 경기도 서해안을 장악하면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 여파에서 우리는 그런 정신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이 홍유순이라는 인물은 세조 반정에 반대해서 과거도 벼슬에도 나가지 않은, 그러면서 살인파의 그 영향에 의해서 제주도 유배를 11년간 산 사람이고, 이옥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옥은 1760년 영조 36년에 나와서 1812년 순조 12년까지 살았어요. 본가는 전주 이시래요. 정조 14년에 31살에 생원에 급제했다. 생원이라는 건 진사시에 급제했다는 얘기예요. 자는 기사이고 호는 문무자, 매사, 매양, 경금자, 화석자, 청화외사, 매화외사, 도화유수관주의,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자기 글을 노출시키지, 자기 이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 남양 매화산 아래에 있고, 작품에 자기 집 거처를 남양 매화산 아래로
가겠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지금 매화사는 송산면 지화리 매화동 매정이라고 하죠 지금은. 그 정조와의 문체 반정으로 억압받고 불우하게 지냈다. 박지원과 맞먹는 경지에 이르고 위묘시는 정약용과 함께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실록에는 그가 성균관 유생 시절 정조 16년에 응제구어에 소설 문체를 사용해 선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정조가 문체를 개혁한 뒤 과거에 응하게 했다. 응제구어라는 것은 정조가 성균관에 가서 학생들에게 시제를 주고 글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백일장 같은 거죠. 그런데 소설 문체, 그 당시에 실학이 도입이 되면서 수필, 소설 같은 감히 그 시종 잡배 등이나 읽는 소설체를 썼던 거죠. 그래서 정조한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문체를 바꿔야 돼. 그리고 과거를 봐. 이렇게 아주 이욕을 대표로 찍은 거죠. 그래서 36살 되던 1795년 정조 19년에 정조는 그의 문체가 역시 괴이하다. 과거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넌 파토. 그리고 충청도 청양군으로 군인 군대 보내버려요. 양반은 군대 안 가잖아요. 근데 군대에 배속시켜요. 그래서 이 지금의 청양 정사면에 군적이 편입하였으나 뭐 양반 신분이니까 곧 돌아와서 그해 9월에 다시 시험을 봐요. 그래서 또 정조한테 또 방수 저 채점관들이 채점을 해서 합격자 우두머리에다가 이욕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조가 답안지 가져와봐, 평가지 가져와봐. 또 이욕이 거기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 밑에 가면 합천 있죠. 거기에 지금은 삼가면이 있어요. 그 삼가현에 군대를 또 이적이 돼요. 그래서 약 1년 6개월. 근데 이제 1년 6개월 다 살지는 않고 몇 개월 살다가 다시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양반 신분이고 하면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삼가에서 데리러 와요. 서른일곱 살에 별시 초시에 방수 우두머리를 차지했으나 역시 문체가 어긋난다. 방말에 붙여졌고 118일 동안 삼가현에 머물러야 했다. 그 뒤 본가 경기 남양 은둔 저작 활동을 하다가 53세에 졸했다. 죽었다. 그는 유기론의 사고 체계를 갖고 가치 원천을 이가 아닌 기에서 찾았다. 어떤 이치보다는 어떻게 이용하느냐라는 실학적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현의 도리나 고문의 규범을 벗어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인식해야 진실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일상생활에서 겪은 것을 그대로 나타내면 고문적 명문과 겨룰 만한 새로운 문학이 이룩될 수 있다. 현실적 학문을 가지고 우습하면 그 고문에, 거룩한 고문에 견줄 만한 문학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사고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체를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현재 저는 23편으로 박지원의 작품보다 많고 등장인물과 사건이 훨씬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의 복잡성처럼 이옥의 작품은 구성을 갖추고 있다.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신생전은 4대부 집안 청년이 중인 처녀를 사랑하다가 둘 다 비참하게 된 사연을 신분 질서에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정조가 좋아하겠어요? 일반 사대가들은 재밌거리로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 묻어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빨간 책 보면 단속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빨간 책 단속해요. 그것도 하나의 예술이고 장르인데, 유광옥전에서는 과거 답안을 지협하는 사람이 자기는 급제하지 못하는 처지를 다루면서 세상에 못팔 물건이 없게 된 상황을 그렸다. 이러니까 어떤 그 기존 사회에 던지는 파장이 컸던 거죠. 그래서 보면 작품에서는 사기꾼, 협계, 기인, 가게, 여연집, 아낙네, 깨구리, 이런 동물 같은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기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한정된 소재의 고도의 표현 능력을 발휘했다면 이옥은 흔히 있는 일상의 이야기를 수법보다는 내용이 앞서는 작품을 내놓았다. 구전 사람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면서 단편 소설의 성향을 즐겨 받아들였다. 뭔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방인처럼. 이옥의 시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합리화될 수 없을 정도로 관습을 벗어났다. 당시 시대의 사회, 그 시대의 생각을 벗어난 거예요. 남녀 관계에 대한 민요를 한시로 옮긴 이연진, 삼난이라는 제목을 긴 섬을 앞세워 조선 사람이므로 중국 풍의 국풍, 악국, 사곡이 아닌 민요, 우리 한반도 족속의 민요를 한시로 지은, 그러니까 주체성이 매우 강한 사람이죠. 우리는 조선시대 때 중국을 모방을 해야 되고 중국의 어떤 사상을 그대로 실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 때 중국 연호를 썼어요. 그래야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대부들로서는 이놈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파렴치범이거나
반국가 사범인 거예요. 하층민의 남녀관계를 여성적인 감각으로 노래하기도 하고 우리말의 어휘와 어법을 대담하게 살려서 한문으로 새기며 말이 되지 않는 문구를 백화문으로 만들어 사용도 하고 한문으로 창작된 시곡 동상기 도 이옥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백화가 섞인 한문이라 읽기 어렵고 연극으로 공연할 수 없었다. 이 백화문은 중국에서 한때 그 명나라 때가 아니라 그 이전 시기에 쓰였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여기 내용에는 조금 제가 백쪽을 보시면 맨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보시고요. 그 이옥의 그 고향은 송산면 지왈인데 무덤은 지왈이 없어요. 의정부 송산 별내 쪽에 있어요. 아마도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한 번씩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옥은 과거에 급제를 하지만 정조가 콕 찍어서 너는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희생양을 삼은 거죠. 이옥은 수원이나 이 남양 사람들을 엄청 기용을 해요. 그런데도 이옥에 대해서는 굴레를 씌웠던 거죠. 이옥의 작품 속에 101쪽에 보면 고향마을 남쪽 화량진에 함선 100여 척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나각소리와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요란하다. 이렇게 이제 자기 고향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시기에는 함선 100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강화 이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불과 10여 척 미만. 그런데 제일 큰 수군 지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체 반정이라는 것은 문체를 가지고 정조와 대립했다. 그 이옥만 문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시대 신진사류들은 다 문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 김여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문체를 바꿔서 정조에게 항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부에 입각을 해서 벼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옥의 그 자유분방함이 상당히 우리가 좀 높게 보아야 하는 거죠. 자, 101쪽에 보시면 정조는 맨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서양학, 패관 잡기, 명말 청초의 문집을 사로 규정하고 사라는 것은 좀 뭐랄까 정통이 아닌 사사로운 그냥 사기 같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1791년 서학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서학이라는 것은 천주교, 그리고
그리고 서양학. 서양학을 금하려면 먼저 폐관 잡기부터 금해야 하고, 폐관 잡기라는 게 이옥의 글 같은 거, 뭐 문란한 남녀 관계라든지 뭐 곤충이 교미하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남녀 어떤 그 신분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놀이, 이런 거를 폐관잡기라고 한 거죠. 오늘날의 빨간 책 같은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폐관잡기를 금하려면 명말, 청초, 문집부터 금해야 한다. 감각적인 것을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대기 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작은 것이 진하게 나는 일찍이 소품의 해로움이 사학보다 심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홍제전서에 정조가 한 말이,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서합과 폐관잡기, 소품체, 연애소설 같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활성화되었다. 우리가 책방에서 책 빌려다 읽는 그런 영화도 많이 있죠. 그런 거. 박지원과 이옥은 문체 반정과 연관된 인물이지만 이옥의 사상은 박지원과 달랐다. 박지원은 뛰어난 해학, 재치로 우둔한 사람들을 일깨우는 글을 썼지만, 이옥은 그 우둔한 백성과 하나 되어서 말없이 묵묵히 그들의 모습을 기록했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의 모습이지만, 이옥은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했다.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옥은 정조나 박지원과 달리 거창한 문장이나 문체론을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쓴 글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옥은 시가 말할 수 없는 것도 능히 말할 수 있고, 시가 말하지 않으려는 것도 또 능히 말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 조선 사회는 고루한 낡은 성리학에 숨어 있던 거죠. 그런데 그 성리학을 배제하고 새로운 사회의 실상을 현실에 도입하고자 했던 거죠. 노작 교재에는 없습니다. 노작 홍사용 선생은 이슬에 젖은 참새라는 호를 썼어요. 노작이. 그리고 소와 배구, 흰소라는 거죠. 요거는 뭐 웃음소리 뭐 이런 표현입니다. 돌부처, 고고문사, 대리석, 고양이 12박사, 별명이 아는 것도 많았다 이런 거죠. 1900년 6월 13일 용인군 기흥면 농서리에서, 그래서 용인군에서는 야 우리 이 홍사용은 용인의 인물이야 그러기도 해요. 아버지 대한제국 육군헌병 부위였던 홍철유와 어머니 능성구 씨의 외아들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군인들 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죽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집에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생후 100여일 후 제동으로 옮겨 유년기를 보낸다. 8세 때 구한국 군대 해산으로 아버지와 함께 본적지 서울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1916년 휘문의숙에 입학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8살까지 서울에 살았고 그 이후에 동탄 서구리로 돌아와 살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휘문의숙 서울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홍철이와 백부 큰아버지 승유는 용인 화성인 등 많은 농토를 가졌던 지주여서 유족한 가정 환경 속에 자랐다. 휘문의숙 시절 동기인 정백, 1년 후에 박종화, 소설가죠. 박종화가 혈의인을 썼던가요? 등과 문학 수업을 하게 된 후 3일 만세운동에 참여할 때가 체포되어 3개월 옥고를 치르고 학생이니까 이제 3개월 뒤에 훈방이 되었겠죠. 학교에서 퇴학당했겠죠. 그래서 동탄 서구리로 돌아왔고 고향에서 정백과 친구와 함께 현량계에 은신하면서 수필과 시를 쓰며 지냈다. 현량계라는 것은 개울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종영, 홍사중을 설득해 문화사를 설립하고 문예지 백조와 사상지 흑조를 기해 23살 되던 해 1월 백조 창간호 그리고 5월 달에 2호를 발행하여서 3번 책을 내고 책은 단절되었다. 그리고 신급운동에 참여했다. 근대국 운동의 선구적 극단 토월에 가담해 문예부장직을 맡았고 직접 서양 번역과 번안 연출도 했다. 1927년 박진, 이소연과 산유화해를 결성하고 1930년에는 홍해성, 최승일과 신흥극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부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엔 자금을 갖다가 쓴 거죠. 30세 5년간 홍사용은 미투기의 두루마기 차림으로 화류목 단장을 짓고 전국 곳곳을 방랑했다. 1932년 불교지에 희곡 벙어리굿을 발표, 1935년 전후 세검정 근처에 자리 잡고 한의학 공부를 하여 한동안 한의사로 생계를 유지했다. 1939년 40살 때 희곡 김옥균전을 쓰다가 일제의 검열로 주거 제한 조치를 받고 절필, 펜을 꺾었다. 내가 그걸 안 쓴다? 더럽고 치사해서. 그리고 강경 전주 등지의 교편을, 그러니까 야학이죠. 교편을 잡아서는 오래가지 못했고 44년 이화 전문에 잠시 대학교죠. 출강했다. 해방 후 근국 청년단에 가입, 청년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지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47년 해방되고
두 해 만에 48세 폐지라는 거 별세했다. 자, 다른 친구들은 창시 개명을 하고 일본의 면허를 받아서 글을 계속 발표하고 썼던 거예요. 그런데 홍사용은 창시 개명을 거부를 하고 방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노장 문학상, 문학상은 3천만 원을 줘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그룹의 상금을 줘요. 시에서 2천만 원, 홍시 문중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연극상도 있어요. 그리고 그 노장 문학관에서 개간지로 책을 발행을 합니다. 거기 연극 관련하는 뭐 평론, 시,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한 3년간 노장 문학 심사를 했어요. 뭐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자리에 있었던 거로 그냥.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죠. 야, 노작 정신을 수용한 글에 상을 줘야지. 그냥 유명하다고 상을 주면 노작 문학상 정신을 훼손하는 거다. 많이 반대를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류들에게 상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근데 미운 털이 좀 제가 박혔어요. 그래서 뭐 한 3년 하고 나니까 박대진 안 부르더라고요. 뭐 하여간 그래서 우리나라 문단의 주류를 이끄는 사람들, 우리 노작 문학상, 노작 문학관 등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초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박팔량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인가요? 조선일보인가? 현재 화성시 곡반정동 동탄으로 해서 수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호는 여수 또는 여수 상인, 김 니콜라이 등은 사용하였다. 배재 고등고등학교, 김기진 나도양 박용희 등과 사귀었고 경성법학전문대학교 시절 김화산, 박재천, 정지용 등과 동인지 요람을 간행하였다. 192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신의주가 당선되었다. 서울 청년의 일원으로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에 가입했다. 박영희 인물들이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 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을 카프라고 해요. 공산주의 작가동맹. 그래서 중해일보, 조선중앙일보 기자를 하고 사회부장을 지냈다. 그 후 만주로 가서 만성일보 사회부장, 학예부장을 지냈다. 그 일제의 조정을 받았을까 싶어요. 뭐 자진해서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46년 월북해서 박팔량 시선집, 서사시 황해의 노래, 눈보라 많이
여수, 시초 등을 61년까지는 이후까지 살았네요. 김일성 정권에 협조를 했다라는 거죠. 자, 박승극하고 관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해방 신의주에 정착한 46년 10월 조선 공산당에 입당, 평안북도 당위원 기관지 등의 북조선 문학예술 총동회 중앙위원을 지냈다. 어, 1949년 김일성 종합대학 어문학 신문학과 강좌장을 했다. 교수를 했다라는 거죠. 50년 6.25 전쟁 종군 작가 활약 국가훈장, 북한의 국가훈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조선 작가동맹 부위원장을 지냈고, 1966년 이제 또 묵은 사람들을 사상 검토를 할 때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요 눈보라 말리는 1961년 작품으로 1966년 요 때를 기점으로 숙청되었다라는 겁니다. 박팔량과 이마를 중심으로 한 단편 서사시 계열과 달리 서정성 짙은 프로레타리아 시를 주로 창작하였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당성 강한 사람들보다는 하류에 있는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했다라는 거죠. 하여간 이건 북한에서 활동하는 건데 우리가 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박팔량 시집은 지금 80년도 이후에 연자제가 폐쇄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후학들이 논문으로 박팔량을 연구하기도 해요. 여기 홍신선 선생은 노작 선생의 그 집안 후손이에요. 근데 홍신선 수원대 교수, 동국대 교수 하던 분인데 박팔량을 다루기도 했어요. 유성호 아주 유명한 우리 평론가인데 이렇게 월북 작가라는 굴레 때문에 우리가 그 작품을 뭔가 조건을 걸고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카푸시라는 거는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 거죠. 자, 박승극을 한 번 더 이제 보겠습니다. 공산주의 수용으로 그 일을